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심사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잡음들이 나오고 있죠.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우리 정치를 내다보는 시간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금 뉴스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좀 바꿔달라라고 말을 했다가 들려나갔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국회의원이 뭐 특권적인 어떤 직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어떤 민심을 대의하는 사람인데 들려나간 사진을 영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전 처음 보고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얘기는 네, 대통령의 손을 놓으라고 했는데 계속 잡았고 끌어당겼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전 체육관이 떠나갈 듯이 소란스럽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매뉴얼대로 퇴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뭐 경호 매뉴얼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어떤 민심을 전하기 위해서 약간 좀 소란스럽고 예의 없게 행동을 했더라도 저렇게 경호원 4-5명이 이렇게 거의 눕혀가지고 끌어낼 만한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 영상이 계속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어유 잘했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건 좀 너무했네라고 할까요? 그래서 총선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의연하게 대통령께서 좀 아유 알았습니다 강 의원. 네, 저 얘기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좀 이따 오찬도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의연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여유가 없었던 느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저희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또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의 진위를 또 파악해야 되는 건가? 서로 간에 또 판단을 내려야 되나? 뭐 또 이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강 의원 측에서 하는 얘기보다 그 영상을 보시면 잘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 주장이라든지 국민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 전하라고 국회의원이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목소리를 조금 더 의연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특검법이나 특조위 구성 이런 것들은 특별법 이런 것들은 여야가 보통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을 빌어서 단독 처리했다.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조사위 구성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11명의 특조위원 중 7명이 야당과 국회의장 추천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불송치됐거나 수사 중지된 건도 열람을 통해서 제3 3탕 기획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좀 의도가 있는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고 그냥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협상을 통해서 다른 법안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네. 저 유가족분들 그 추운 날에 거리에서 삼보일배 시위도 하시고요. 삭발도 하셨어요. 네. 그런 유족들의 아픔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 참사 진행되고 나서 누구 하나 진정성 있게 제대로 사과한 적 없고요. 네.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책임진 것도 없고요. 네. 어떠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들로서는 도대체 왜 축제를 즐기러 간 정말 나의 가족,
나의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거리에서 죽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요구하고 이거 총선 때까지 이 부분은 뒤로 밀어놓을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교통사고,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누구가 누구의 잘못인지 몇 대 몇인지 금방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의 정말 친구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시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나는 뭐 100번이고 뭐 10번이고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명확 강화한 것 같고요. 이것은 어쨌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5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야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시스템 공천을 도대체 어떻게 누구의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참 우습게 됐는데 네. 일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네. 자 신인들에게는 한 20% 가산점 주고 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는 최대한 35% 감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한번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하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마포울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네. 출마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맞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 무슨 뭐 신청도 안 했고 네. 어떤 면접도 보지도 않고 네. 공천 뭐 심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깜짝 발표였어요. 거의 네. 공천을 확정하는 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것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시스템 공천이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의적인 공천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아서 당내에서도 대통령실에 상당히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천이 상당히 갈등과 분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참 악재로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나는 공천 받을 수 있을 거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 시스템이 진행이 되면 나는 공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고 예비후보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진행시켜버린다?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죠. 이건 자의적인 거죠. 그래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빨리 네. 어떤 진화나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공관위에서도 뭐 대략 한 20% 정도는 컷 탈락시킨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의하면요 우선 공천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수 공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단수 공천과 우선 공천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여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냥 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상대 후보랑 붙여봤을 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면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질 않아요. 공개하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걸 밝히질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낙천되거나 공천 탈락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왜 경쟁력이 없지? 나를 이해시켜줘, 설득시켜줘. 그렇게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해봤자 네. 이거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천의 갈등이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쌍특검이라든가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기울어질까를 바라보고 있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천만 이렇게 뭐 공천 학살 형식으로 해서 많은 국민의힘들이 공천에서 탈락을 할 때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탈표가 나와서 이것은 통과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제3신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세를 불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공천은 공관위에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공천장에서 도장 찍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 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지 자칫 잘못해서 비대위원이니까 공천 그리고 경쟁력 있으니까 공천 이런 식의 자의적인 공천을 하게 된다면은 당은 공천 때문에 난장판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황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국회의원 나가지 않겠다. 글쎄요, 그걸 이제 희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희생이 아니라 면피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면은 올해 총선 분위기가 국민의힘에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 150석 과반수 이상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네. 그랬을 때 비대위원장이 나는 안 나가고요. 많은 다른 분들 나가셔가지고 당선돼서 돌아오세요. 저는 선거운동 열심히 할게요. 이건 희생인데 네. 어렵단 말이에요. 네. 총선 전망이. 네. 그런데 나는 안 나갈래. 나는 뒤로 빠질래. 나는 선거운동만 하러 다닐게. 이거는 책임의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너무 빠르게 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지금 공천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검증 들어갔는데. 이제 예비 후보 검증 때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검증위원장 이런 쪽에 예비 후보자들은 지금 다 탈락시키고 있어요. 네. 당신들은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그런 생각도 있고 또한 자객공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비명계 의원 지역에 친명계 인사들이 다수가 지금 공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봉주 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박용진 의원 잡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객공천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제대로 공정에 관리하지 못하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공천이 난장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친윤 후보들, 대통령의 참모들 공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은 친명 후보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공천의 핵심 포인트 같아요. 예. 자, 이 상황을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금의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제3지대인데. 네. 여러 가지 당명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혁신당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네. 미래연합, 새로운 미래, 네. 한국의 희망, 새로운 선택. 네. 이러다가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희망의 가치와 당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벌써부터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이견 같아요. 네.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제가 이준석 전 대표나 박원석 미래대연합 대표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큰 집을 짓지 않으면은 우리가 망한다라는 절실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 우리가 욕심 부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요한 문제긴 한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예를 들면 당선권에 한 15명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개혁신당 이준석에서는 몇 명 가져가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몇 명 가져가고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싸움하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만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 상당히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도권 싸움 본격화 때문에 이 제3신당이 한 울타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는 게 어렵지 않을까?
라고 전망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한 어떤 연대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봐도 이준석 신당 따로, 뭐 박원석 신당 따로, 이낙연 신당 따로 했을 때 이게 거의 뭐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따로 텐트를 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는 텐트보다 빅하우스를 질 거다. 그렇게 큰 집을 지어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총선 이후에도 다음번 대선 때까지 함께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가요? 다음 대선까지는 누구도 이탈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의심이 당신들은 말이야 이번에 잠깐 떴다방 형식으로 함께 모였다가 의석수 얼마 얻으면은 또 각자 제 갈 길 가는 거 아니야? 특히 이준석 대표는 뭐 국민의힘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낙연 대표는 다시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 때까지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낸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그 김경률 그 발언 나왔을 때 이걸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는 털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 가방 사과 이런 거는 털고 가야 된다고 이런 말을 달라요, 근데. 한 와중에 지금 그 마포 얘기가 터져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간의 자기만의 노선으로 지금 사람들을 꾸려가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 건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고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악법 하면서 대통령 편을 들어주고 있고 명품 가방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완화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품 가방 사과해야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가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지금 보니까 한 대여섯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다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되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금기어가 되어 있고 어제도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말을 좀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많이 바뀐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뭐 김건희 여사 이 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명품 가방 받은 것도 얘기를 했죠. 사과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많은 발전이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이제 심판대에 올랐네요. 이제 향후의 자기의 정치 인생에 대한. 정확히 앵커께서 표현하신 건데 17일까지는 각 시도당 돌면서 당원들에게 환호받고 셀카 찍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아주 기쁜 팬클럽들과 함께 축제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하는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기자들이 정말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되게 곤혹스럽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위해서 해야 될 일과 정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한동훈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한동훈의 메시지와 행보를 갖고 한동훈 지난 대략 한 달 동안 어땠어요? 평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당원들과 함께 그냥 팬클럽 대회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보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임된 축하 파티는 이제 끝났다. 끝났어요. 이제 허니문도 끝났어요. 다 끝났다. 이제 결정할 일만 남았고 그 후폭풍이라든가 영향을 어떻게 받아 넘길 것이냐만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이런저런 정치권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